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먼저 그녀는 주인공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시작했어요. 발페르구스는 대수녀가 몰락했다고 고백했어요. 한재우는 안젤라와 방금 이야기했는데 혼란스러워했지만 그의 친구는 현재 대수녀는 마가레타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녀는 또한 그들 사이에 배신자가 있다고 의심했고 아마도 페세무트가 조장한 행동일 거예요. 그러나 주인공에게 진정으로 충격을 준 것은 마가레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가능성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마가레타는 인류 수호에 있어 비할 데 없는 인물이었고 심지어 하위 랭크의 마왕조차 제압할 수 있었죠. 그녀는 힘의 상징이었어. 게다가 그녀는 발페르구스 수녀원을 막강한 군사력으로 탈바꿈시켰지. 그러자 주인공은 갑자기 일어나 그녀를 구해야 한다고 선언했어. 발페르구스는 깜짝 놀라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물었지. 한재우는 그들이 대수녀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리고 발페르구스는 누구보다 어둠을 잘 안다고 주장하며 그와 동행하기로 했지. 잠시 후 수녀원 사무실에서 안젤라는 발페르구스의 계획을 듣고 있었어. 발페르구스는 주인공을 보증하며 이번에는 그를 믿으라고 안젤라에게 촉구했어. 하지만 안젤라는 그 아이디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한재우는 발페르구스가 그녀에게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말했고 그것이 그녀의 불안감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지. 갑자기 안젤라가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 그녀는 그들 중에 배신자가 있어서 낯선 사람을 믿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선언했어. 그녀는 더 나아가 이 낯선 사람은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발페르구스에게 그를 쫓아내라고 명령했어. 한재우는 재빨리 자신을 변호하며 대수녀장에 대한 걱정을 표했어. 하지만 안젤라는 냉담하게 그에게 그것은 그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말했지. 굴하지 않고 한재우는 이미 7 악마의 복음을 읽었다고 밝혔어. 안젤라는 성 안토니우스 자신이 쓴 책이기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어 충격을 받았어. 주인공은 그 책이 죽음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봉인되고 추방된 7 악마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죽음은 어둠의 가장 폭력적인 힘 중 하나였지. 안젤라는 이 이름들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그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경고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재우는 그녀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간청하며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어. 다른 대안이 없자 안젤라는 한 가지 조건으로 동의했는데 주인공은 모든 것을 비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지. 만약 그가 이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뱉은 것을 발견한다면 그녀는 그를 지옥에 보내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맹세했어. 얼마 후 주인공은 비밀 장소로 안내되었어. 심오하게 불쾌한 냄새가 그의 감각을 강타했지. 그는 안젤라의 책상에서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심했어. 주인공은 마가리타의 얼굴을 전에 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가 각 측면에 1톤씩 레그 프레스를 할 수 있다는 전설을 들었지. 발페르구스는 그의 불안감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위로를 건넸어. 그러자 한재우는 그의 친구가 다른 수녀들만큼 강한 체격을 키울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삼촌의 반대로 훈련 중 힘을 아껴야만 했어.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안젤라는 그 안에 있는 악마의 에너지가 강력하여 정신을 잃기 쉽다고 경고했어.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했어. 그녀가 문을 열자 주인공은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느꼈어. 팔푸르구스는 그녀가 여신의 축복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주인공을 걱정했어. 안재우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안심시켰지. 그의 시스템이 그에게 보호를 부여했으므로 그는 계속할 수 있다고 믿었어. 그러자 안젤라는 이곳이 대수녀장의 방이라고 발표했어. 그녀를 보자마자 주인공은 완전히 경악했지. 그는 마가리타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는 즉시 그렇게 연약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톤 단위의 무게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지. 안젤라는 엄하게 그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했어. 그녀는 그들이 마가리타를 위해 그들의 힘이 닿는 모든 것을 해왔다고 설명했어. 그리고 결국 그들은 용병에게 의존해야만 했지. 그 아이디어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인공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어. 그녀는 또한 그가 대수녀장을 구한다면 그가 요구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어. 한재우는 돕기로 동의했어. 하지만 먼저 그는 수녀에게 그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지. 그러고 나서 그는 마가리타의 상태는 성인으로서 그녀의 어둠 소비율은
일반인의 2배라고 선언했어. 그녀의 목에 있는 검은 정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지. 하지만 그는 그녀를 구할 방법이 있다고 단언했어. 절망한 안젤라는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것인지 물었어. 주인공은 그녀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라고 말했어. 잠시 후 그는 그 과정이 꽤 간단하다고 밝혔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마가레타에게 수녀원의 신성한 유물을 사용하는 것뿐이었어. 안젤라는 주인공이 천사의 심장을 언급하는지 고위층에게 물었어. 그녀의 이해는 고위층과 관련된 어두운 저주가 흡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것이라는 것이었어. 그러나 신성한 힘과 저주는 정반대이므로 고위층의 죽음은 전이 중에 불가피할 것이었어. 이것이 천사의 심장이 필요한 이유야. 주인공은 그것이 정확히 옳다고 확인해. 저주는 모든 성직자에게 치명적이므로 수녀원의 누구도 이 방법을 수행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기 있는 거야. 하지만 안젤라는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거주자 자신도 이것이 그녀의 어둠이며 누구도 그녀를 대신하여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 주인공은 저주의 그릇이 되겠다고 제안하지만 안젤라는 동의하지 않아. 그녀는 그들이 어두운 저주를 다루고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원인과 증상으로 인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 그녀는 아무도 그것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지 않아. 게다가 빙의된 후 주인공은 남은 인생 동안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할 거야. 발푸르구스는 안젤라에게 동의하며 그가 고위층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한재우는 그들의 걱정에 감사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해. 그는 7 악마의 복음을 읽었고 어둠을 잘 알고 있어. 그는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취약하지 않아. 게다가 그는 단지 외부인일 뿐이야. 안젤라는 그의 안녕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고위층에 대해 걱정해야 해. 안젤라는 마침내 설득되었지만 고위층이 깨어나면 그녀는 이 결정에 대해 틀림없이 그녀를 꾸짖을 것이라고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인공에게 천사의 심장을 제시해. 유물을 가져온 후 한재우는 나중을 위해 그것을 아끼는 것을 고려하지만 이것이 마가레타를 동맹으로 만들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 발파라구스는 그에게 이 계획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만 안젤라는 그녀에게 주인공은 남자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 할 뿐이라고 안심시켜. 시작할 준비가 된 주인공은 의식을 시작해. 그는 마가레타에게 손을 얹고 마법의 말을 몇 마디 내뱉어. 잠시 후 그는 저주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 그뿐만 아니라 안젤라와 발페르구스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변의 악의 발현을 감지해. 결국 주인공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어둡지만 어둠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던 중 누가 감히 나를 방해하는가? 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발로스테드 발로라고 소개하며 마르가리타를 구하러 왔다고 선언합니다. 그 목소리는 하찮은 인간이 그럴 수 없다고 비웃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강한 자에게 맞서는 건 미친 짓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러고는 시야에서 사라지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적은 놀랍게도 주인공의 영혼을 빼낼 수 없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한재우는 어둠의 존재에게 마르가리타를 즉시 풀어주고 자신을 새로운 그릇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은 하찮은 인간의 명령은 듣지 않겠다고 반박합니다. 게다가 보통 영혼을 소비하죠. 그들을 풀어주진 않습니다. 한재우는 적이 비겁하게 군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해주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7 악마의 복음을 읽었다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죽음 파괴자 그 자체와 개를 주고 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아마 지금 다른 현자들에게 싸구려 복사본을 팔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한재우는 적이 계속 시간을 끌면 모든 은밀한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인공의 도발이 효과를 봤습니다. 적은 교환에 동의했지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즉시 주인공의 시스템에 퀘스트가 나타납니다. 파괴적인 죽음에 의해 지원받는 모든 악마왕을 죽이라는 것이었지만 그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적과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하기로 하고 요청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자 같은 존재는 협상 대신 주인공이 임무를 완료할 수 있을 만큼 어둠의 힘을 조금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겁에 질린 한재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런 하부는 없었다고 외치지만 적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합니다. 큰 힘을 휘두르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주인공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다시 수녀원에서 그는 침대에서 깜짝 놀라 깨어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유물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2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기뻐합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그는 언데드 군단을 지휘할 수 있는 강령술의 왕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런 능력을 가진 유일한 플레이어입니다. 그가 게임 순위표에서 1위를 차지
차지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마침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축하하는 와중에 발페르구스가 방문하러 나타납니다. 울면서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며 그가 깨어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발페르구스는 의식 후 그가 의식을 잃어서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괜찮아졌으니 발페르구스는 주인공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몹시 걱정했습니다. 주인공은 친구의 손을 잡고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는 또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둘 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한재우가 걱정하며 도착해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안젤라는 그가 마침내 깨어났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만 깨어난 게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누가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마르가레타는 너무 오래 잠들었고 이제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마침내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을 발페르가 수녀원의 높은 아보데우스인 마르가레타라고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녀의 이름은 마르가레타이지만 그녀를 말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소개가 끝난 후 그들은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한재우는 필립이 지금쯤 빽빽한 숲을 이미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최고 강령술사 레벨인 냉혈을 달성한 한재우는 필립을 은밀히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심장이 없는 필립은 수호자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그는 마르가레타가 새로운 모험에 엄청나게 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녀의 열정을 보고 안젤라는 마르가레타에게 좀 더 품위 있게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녀원장은 안젤라의 나이가 그녀를 짜증나게 만든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심지어 한재우조차도 마르가레타의 과장된 행동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발프르구스는 항상 그랬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한재우는 마르가레타 같은 소녀가 수녀원에서 가장 젊고 강력한 군사력이었으므로 좀 더 위험있는 행동을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둘이 대화하는 것을 알아차린 마르가레타는 두 분은 꽤 친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문 뒤에 발푸르가의 지하 무기고가 있고 모든 종류의 장비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아이템이 단순한 전투 도구가 아니라 마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와 같은 용병은 그것들을 잘 활용할 것이라고요. 한재우는 접근을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자 마르가레타는 데이트에 데려가주면 갚을 수 있다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안젤라는 이 말을 듣고 격분했고 마르가레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만 있다면 필립은 가망이 없을 거라고 한재우는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한재우는 마국간으로 향하여 말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제대로 장비를 갖췄으니 필립을 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떠날 준비를 하는 그에게 발푸르구스가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작별 인사도 없이 가려고 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타자고 권하며 물었습니다. 가는 길에 발페르구스는 그들과는 최근에 만났지만 영원히 알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크들과 싸우며 그녀의 옆에서 싸웠고 핵삭의 매복 공격에서 그녀의 생명을 구했고 높은 수녀원장도 구출했던 모든 일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녀는 엄청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궁금한 점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는 척하며 한재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발페르구스는 비웃었습니다. 내숭 떨지 마세요. 헬멧 없이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는 거 다 알아요. 한재우는 그녀가 항상 헬멧을 쓰고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묻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인정했다. 발페르구스는 헬멧 아래에는 큰 흉터, 즉 저주의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그녀조차도 그것이 어떤 저주인지 몰랐고 단지 삼촌이 평생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말하며 흉터를 숨기라고 격려했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녀는 한숨을 쉬며 어떤 사람들은 헬멧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모른 채 나를 추한 기사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지만 그에게는 예외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발페르구스는 긴장했다. 그녀는 보통 이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헬멧을 벗자마자 한재우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제 모습이 어때요? 발페르구스는 헬멧을 벗은 후 약간 수줍어
두려워하며 물었다. 뭐라도 말해봐요. 한재우는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는 사과한 후 재빨리 당신은 매우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는 백작 부인조차도 전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고 그래서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그러자 발페르구스는 그에게 줄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삼촌에게 물려받은 번스 가문의 보물을 건넸다. 왜 이렇게 귀한 것을 받는 거죠? 한재우가 물었다. 발페르구스는 이것은 징표라고 설명했다. 당신이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한 저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한재우는 발페르구스가 그를 항상 기억해주길 바란다는 것을 깨닫고 감동받았다. 이 보물을 잘 간직할게요. 그는 약속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그의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며 한재우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한다면 먼저 가도 된다고 제안했다. 발페르구스는 그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며 호의를 되돌려 주었다. 그들은 잠시 동안 거기에 서서 장난스럽게 주장하다가 마침내 서로에게 확정적인 작별 인사를 했다. 얼마 후 한재우는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발페르구스와의 로맨틱한 관계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은 곧 방해받았다. 그는 끔찍한 악취를 맡고 쓰러진 전사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장면으로 판단하건대 그는 필립과 페사무트가 바로 그곳에서 싸웠다고 추론했다. 한재우는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지역을 완전히 스캔하기 위해 주문을 걸었고 결국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힘이 솟구치자 그는 네크로맨서 능력을 활성화하여 쓰러진 모든 시체가 일어나 그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했다. 너희들의 첫 번째 임무는 한재우가 명령했다. 주변에서 필립의 흔적을 찾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성 하인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특별한 임무가 있다. 흩어져 있는 군복을 모두 가져와라. 그것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장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서 필립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여전히 삼촌의 배신을 극복하지 못했고 복수를 갈망했다. 잠시 후 그는 비상용 식량을 움켜쥐었고 그의 병사는 그것이 비상용이라고 상기시켰다. 왕자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이기적인 본능은 그 자신만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를 찾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나타났다. 주인공은 자신을 용병 발러스테드 발러라고 소개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왕자님? 그가 물었다. 필립은 즉시 그를 알아보았고 그의 병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방해받는 것에 짜증이 난 왕자는 병사를 때렸다. 그는 이 용병이 그를 구하러 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전에 그를 고용했었다. 너 같은 벌레들은 발러스테드만큼 쓸모가 없어. 필립은 비웃었다. 그리고 이제 내 옆에 전쟁 영웅 용병이 있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 해고다. 그러고 나서 필립은 주인공에게 달려가며 실질적으로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한재우는 폐하를 찾아 숲 전체를 뒤졌는데 그를 찾게 되어 기쁘다고 말해. 필립은 기쁨에 겨워 울며 그들이 돌아가면 용병에게 후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재우는 그럴 필요 없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즉시 그의 언데드 하인들이 필립의 병사들을 공격했다. 필립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보상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주인공은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나는 왕자, 너와 결판을 지으러 왔다. 필립은 완전히 깜짝 놀란다. 그는 단지 갓 태어난 새끼는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법을 모르고 그가 지금까지 개를 키워왔다고 주장한다. 주인공은 도발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 흉내를 내면서 왕자를 공개적으로 조롱한다. 격분한 필립은 달빛검을 뽑아 언데드를 공격한다. 한재우는 왕자가 싸우지 않고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필립이 더 많은 아군을 소환할수록 마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언데드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한다. 필립은 하수인을 물리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와 함께라면 싸움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왕자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이 있다고 말한다. 즉시 두 사람은 전투에서 충돌한다. 왕자의 눈은 배신에 격분하여 분노로 타오르고 있다. 반면에 주인공은 그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온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 한재우는 이것이 선거 검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신이 한때 휘두르고 감탄했던 바로 그 검수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그것은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의 복고풍 플레어는 항상 숨어있는 치명적인 반격을 숨기고 있다. 강철 선거인이라는 칭호를 가진 자만이 이 칼날을 휘두를 권리가 있다. 필립은 묻는다.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느냐? 한재우는 수녀들과 꽤 친하다고 침착하게 대답한다. 왕자는 단순한 용병이 그렇게 강력한 연줄이 있다는 것에 놀란다. 그러나 그는 수녀와 같은 호전적인 종교단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재빨리 주장한다. 필립은 다시 주인공을 공격한다. 그러나 한재우는 쉽게 방어하고 왕자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뱀파이어 악마와의 지난번 만남에서 입었던 모든 내상을 떠올린다. 한재우는 필립에게 내 멜로드라마는 이제 끝이라고 말한다. 직후 주인공은 그의 적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린다. 그 일격은 너무 강해서 왕자는 피를 뱉는다. 한재우는 필립이 수녀가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왕자는 이전 전투로 몸이 약해져서 지고 있다고 더듬거린다. 심지어 한재우에게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보상해준 적도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런데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는가? 한재우는 왕자가 생각보다 더 멍청하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필립이 아직 이해하지 못함으로 설명하겠다. 첫째, 그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것이라는 한재우의 경고를 무시했다. 둘째, 그는 발푸르구스가 그를 그렇게 충실히 섬긴 후에도 무자비하게 버렸다. 그리고 셋째, 그는 이기적으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신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인공은 필립이 선제후라는 칭호를 갖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필립은 자신이 한 모든 것이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주장한다. 내가 죽으면 남은 시민들은 누가 먹여 살리겠는가? 그는 요구한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부재가 다른 선제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그들은 틀림없이 그의 죽음을 알게 되는 순간 공격할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인공은 왕자가 흥미로운 점을 제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 그는 필립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치유 무략을 주겠다고 덧붙인다. 필사적인 필립은 살아만 있다면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다고 재빨리 동의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필립에게 무릎을 꿇고 발푸르구스의 용서를 빌라고 명령한다. 왕자는 즉시 동의하고 바이런가에 만플로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무략을 건네주며 전부 마시라고 지시한다. 필립은 병에서 한 모금 마시지만 나머지는 땅에 떨어뜨린다. 한재우는 비꼬는 투로 맛이 마음에 안 들었나? 라고 묻는다. 그러고는 사실 그건 치유 무략이 아니었다고 밝힌다. 그것은 용의 독이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필립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진다. 주인공은 헥삭의 개인 비축분에서 직접 가져온 독이니 헥삭에게 감사하라고 말한다. 필사적인 행동으로 필립은 주인공을 공격하려 하지만 일격을 가하기도 전에 쓰러진다. 그리고 그를 때린 것은 주인공이 아니었다. 오랜 동료였다. 필립은 그녀를 다시 보자마자 피페나임임을 알아봤지만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지난번 만났을 때 그녀는 좀비 개들에게 잡아먹히고 있었다. 피페나임은 죽은 채로 버려진 후 그녀의 새로운 주인이 그녀를 다시 데려와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고 설명한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왕자와 묶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쨌든 그의 오만함이 마음에 든 적이 없으며 필립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고 인정한다. 필립이 죽기 직전 주인공 시스템은 철혈 선제 후의 부재가 게임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재우는 어떻게 그토록 혐오스러운 사람이 게임에 그토록 중요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살려둘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중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피페나임에게 복수를 진행하도록 승인한다. 경고한 대로 시스템은 즉시 여러 오류 경고를 보낸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공은 후회하지 않는다. 높은 곳에서 아킬라는 게임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을 관찰한다. 그녀는 주인공이 정말로 봉인을 깼다고 언급한다. 그의 표정으로 판단하건대 한재우는 엄청나게 자신감에 차 있고 의기양양하다. 아킬라는 이것을 좋아하며 그가 게임에서 훨씬 더 많은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결국 그녀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한재우는 선제후답게 필립을 꺾고 얻는 보상이 엄청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레벨업 보상으로 독점 S급 능력을 2개나 받았다. 하지만 아이템 드랍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물건만 얻었다. 외형으로 판단하건대 평범한 마법 부적처럼 보였다. 하지만 더 자세히 분석하려 하자 아이템에서 장벽이 뿜어져 나왔다. 그러자 한재우는 이 아이템을 마가레타에게 가져가서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결정했다.
결정했다. 그 후 그의 시스템에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알림이 울렸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것을 사냥할 때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재우 자신도 언젠가 초월적 존재가 되기를 열망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디딤돌로 차마 강력한 상대를 쓰러뜨려야 했다. 바로 그때 피페나임이 나타나 주인님께 중요한 것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필립의 부하들이 남긴 흔적을 조사했고 아이템을 발견했다. 이것이 임무의 주요 보상일 것이라고 한재우는 곰곰이 생각했다. 빛만으로도 차원이 다르다. 그 후 그는 다른 일도 처리했느냐고 물었다. 지시대로 피페나임은 필립의 부하들에게 피자무트 파벌 옷을 입혀 그들 모두를 완벽하게 악마로 위장시켰다. 그 와중에 한 남자가 죽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하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피페나임이 그가 필립의 생존 동맹 중 한 명이라고 알려줄 때까지 한재우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주인님,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물었다. 필립의 군인이 아기처럼 우는 것을 본 한재우는 페제메트에게 선물을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좋아하길 바란다. 한재우가 떠난 후 군함 함대 함장 로렌스가 그 지역을 걸어갔다. 그는 곧 쓰러진 시체를 몇 구 발견했다. 이들은 페제메트 군인입니다. 라고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확인했다. 그들은 또한 필립팀에서 생존자를 찾았다고 보고했다. 로렌스는 생존자를 신문하여 왕자와 귀중품 모두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존자는 피제미트의 공격 이후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탈출하는 동안 포위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렌스의 눈은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병사들은 전부 죽었는데 당신만 살아남았다는 건가요? 생존자는 깜짝 놀라 더듬거리며 그렇다고 답하고는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로렌스는 한숨을 쉬며 필립을 더 빨리 찾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생존자에게 기사도의 규율에 따라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로렌스는 자신의 부대 전체에게 말했습니다. 이 생존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상관을 존경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위험에 직면해서도 그는 꺾이지 않는 기사정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본보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필립 왕자를 찾아야 합니다. 얼마 후 장미 궁전에서 로렌스는 필립을 찾고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가지 단서만 찾았을 뿐 왕자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상관은 그가 아이템도 찾지 못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결국 필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을 버리지 않을 테니까요. 로렌스는 즉시 피자무트를 타댔습니다. 롤랑은 그 이름은 이제 지겹다고 말했습니다. 대장은 사과했지만 로제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템만이 필립 왕자를 선제후 지위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롤랑은 필립은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하인에게 페사무트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웃었습니다. 다음 일은 재미있을 거야. 페사무트의 기지에서 그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겁에 질렸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부활했다. 그가 언급한 여자는 마가레타였습니다. 그녀는 페제무트 같은 악마조차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가 그녀를 혼수 상태에 빠뜨린 저주의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그의 하인은 그녀는 단지 인간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페제메트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마가레타는 오프의 은신처에 혼자 쳐들어와서 그의 부하들을 모두 물리쳤다고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잔인하게 해냈지만 최악은 오프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녀의 간식을 밟은 후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마가레타는 악마들 사이에서 파괴적인 폭풍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페제메트의 또 다른 하인이 나타나서 롤랑 여왕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지금은 끔찍한 타이밍이야. 페제메트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으면서 그는 롤랑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언급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자 페주무트는 폭발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것을 요구하는 미치광이를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페주무트의 하인은 롤랑이 왜 그들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지 추론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필립을 쫓는 동안 핵사까지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상해 보입니다. 하인이 생각했습니다. 마가레타의 부활, 이 아이템의 갑작스런 실종, 모든 것에는 최종 결과가 있지만 원인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그러자 하인은 이 모든 사건을 묶는 배후 세력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한재우가 이 음모의 배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재우가 재채기를 하자 그의 동료가 감기에 걸렸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을 뿐이야. 그들이 걸어가자 피페나임은
그녀의 주인이 필립의 시신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한재우는 완전히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황금 제국 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필립의 시신으로 그는 많은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지배한다. 키페나임은 주인을 기뻐하며 그의 장수와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얼마 후 친구들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처음 발견한 술집에서 쓰러질 때까지 술을 마실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들은 파티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화살이 남자 중 한 명을 맞히면서 그들의 계획은 망가졌습니다. 다른 남자는 친구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봤지만 무력했습니다. 산적대가 숲에서 나타나 그들의 마차를 습격했지만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순식간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산적 두목은 상인들이 롤랑에게 물건을 되팔아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상인은 산적이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모른다고 반박했지만 산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인의 무기를 빼앗고 그를 궁지에 몰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조롱하며 발푸르구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원한다면 그녀의 삼촌도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푸르구스는 우리의 주인공 한재우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발견하고 몸을 기울여 닦아주었습니다. 갑자기 마가레타가 그를 찾으며 뛰쳐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두 사람 모두 놀랐지만 마가레타 자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발파르구스의 맨 얼굴을 보았습니다. 진정하고 물을 마신 후 마가레타는 발파르구스의 맨 얼굴을 보고 거의 심장마비가 올 뻔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이 심장을 뛰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대수녀는 한재우에게 발파르구스를 잘 보살피라고 경고하며 그녀 같은 여자와 일을 망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반으로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마가레타는 필립의 죽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재우는 그를 쓰러뜨린 후 왕자의 시신을 부하의 손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가렛은 필립이 죽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녀가 직접 끝장내고 싶어 했다. 대수녀의 분노를 보며 한재우는 속으로 필립이 만나기도 전에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마가레타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재우는 그녀에게 선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이 가득 찬 주머니를 보여주며 왕자의 것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이 많으니 원하는 음식을 모두 살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마가레타는 즉시 한재우를 자비의 성인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더욱 매료되었다고 선언했다. 한편 발페르가스는 종이 더미를 발견하고 흥미로워하며 그것들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 그것들은 필립에게 보내는 편지, 롤랑이 그를 다음 황제로 만들 계획이었다. 한재우는 현재 황제와 롤랑의 관계가 재정 문제로 인해 긴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마가리타는 경제 봉쇄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황제가 롤랑과 관련된 모든 상인 길드로부터 상품을 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근처 기병 부대들이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었다. 그것이 리터 가문이 이그니스 상인 길드를 공격한 이유다. 이 모든 것 때문에 마가레타는 발푸르구스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푸르구스는 한재우가 이 모든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한재우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그의 친구는 모든 것을 말하기로 동의했다. 얼마 후 한재우는 이 모든 혼란이 얼마나 얽혀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황제의 경제 봉쇄가 바이엘은 선제후와의 대규모 대립으로까지 확대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생각에 잠긴 발푸르구스가 방문했다. 그녀는 그가 전에 들었던 것을 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그녀 가족의 문제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한재우는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발푸르구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돕고 싶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상황이 너무 커서 그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다른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록 발푸르구스가 믿음직스럽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재우는 그녀에게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마음이 너무 여리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친구를 위로하려고 했다. 그는 상황이 단순한 용병에게는 너무 크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돕고 싶어 했다. 결국 용병들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친구는 긴장된 순간에도 농담을 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감사하며 밝아졌다. 어쨌든 한재우는 꽤 자신감이 넘친다고 선언했다. 발파르구스는 그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다음날 한재우는 매우 일찍 일어났다. 그는 곧장 수도원으로 걸어가 마가리타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갑자기 들이닥쳐 그녀가 식사 중인 것을 발견했고 마가리타는 거의 음식을 삼키지 못할 뻔했다. 한재우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필립에게서 빼앗은 마법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열 수 없다고 밝혔다. 대수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는 그녀가 즉시 열 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생각도 하지 않고 마가레타는 즉시 그 아이템을 열기로 동의했다. 잠시 후 주인공은 장갑 한 켤레를 발견하고 마가리타에게 그것들이 무엇에 쓰이는지 묻는다. 마가리타는 그것들이 방금 그녀가 연 마법 지퍼의 향상된 버전이라고 설명한다. 이제 손바닥을 살짝 튕기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원하는 때마다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다. 물러선 후 한재우는 그가 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인정하며 게임이 일종의 업데이트를 받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그 반대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그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 갑자기 멈춘다. 왜 갑자기 멈춰섰어? 그는 당황하며 그의 말에게 묻는다. 그러고 나서 주인공은 그가 플레전트시에 도착했고 현재 대규모 축제가 한창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군중을 헤치고 나간 후 한재우는 마침내 환호성을 지른다. 그는 디즈니를 3시간 동안 걸어다닌 기분이지만 마침내 압도적인 무리에서 벗어났다. 갑자기 모든 혼란 속에서 그는 환영 표지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 주인공은 이곳이 그의 기억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이 위대한 자라고 부르는 누군가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다. 한재우는 플루제는 다양한 종족이 공존하는 도시이며 그들이 언급하는 위대한 자는 다름 아닌 악마왕 쿠발트라고 곰곰이 생각한다. 쿠발트는 그의 방대한 지식과 웅변을 통해 문화를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롤랑 이후 주요 친인간 악마왕으로 여겨지며 현재 상황을 돕는 데 필수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재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찾기로 결심한다. 생각에 잠긴 그에게 한 개인이 다가와 그가 위대한 모험가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다. 당신을 알지도 못하지만 멀리서도 당신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외친다. 한재우는 고블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의 시스템을 확인하기로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가 SS 랭크를 가지고 있으며 위대한 지도자에게 합당하고 그의 능력 중 하나가 특히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 깨달음으로 한재우는 그의 소망은 쿠발트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블린은 분명히 기뻐하며 도시에 2명의 강력한 방문객이 동시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외친다. 그는 또한 쿠발트와 볼 일이 있으며 기꺼이 주인공을 그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잠시 후 그들은 쿠발트의 성에 도착한다. 고블린은 주인공에게 기다리며 접수 구역에서 차를 즐기라고 말하고 그는 그의 존재를 알릴 것이다. 한편 주인공은 단순한 고블린이 그를 보는 것만으로 그의 레벨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지금은 걱정하지 않기로 한다. 방 한가운데서 그는 주인의 동상을 발견하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친다. 아마 곧 그를 사냥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잠시 후 고블린이 돌아와서 모험가는 차를 즐기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주인공은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다음에 그에게 다가올 때는 그의 존재를 알리라고 엄하게 말한다. 화제를 바꿔 한재우는 고블린이 어떻게 쿠발트를 위해 일하게 되었는지 묻는다. 고블린은 쿠발트와의 관계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고 대답한다. 한재우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그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쿠발트를 위대한 자라고 부르는 것을 떠올린다. 그런데 이 고블린은 그에 대해 훨씬 덜 격식 있게 말하는군. 그러다 고블린 손가락에 낀 반지를 발견하고 결혼했냐고 묻네. 고블린은 주인공이 보는 눈이 있다며 껄껄 웃고 이 물건을 사려고 10년치 월급을 투자했다고 주장한다. 한재우는 고블린을 본명인 쿠발트라고 부른다. 그러고는 연기를 눈치채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쿠발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루비 반지이며 처음 만났을 때 고블린들의 지나치게 친숙한 태도만으로도 그의 의심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한재우는 고블린만이 쿠발트를 위대한 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정체가 발각된 것을 깨달은 쿠발트는 어쩔 수 없이 정체를 드러내야 했다. 본 모습으로 돌아온 쿠발트는 내가 유명한 발로스테트 발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안다고 인정한다.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쿠발트는 내가 플루젠시의 법이라고 선언한다. 그러고는 주인공이 발페르구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왔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한재우는 이를
이를 확인하며 쿠발트로부터 중요한 단서나 정보를 얻고 싶다고 말한다. 성주는 도움을 주기가 망설여진다고 인정하지만 주인공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한다. 한재우는 쿠발트가 이럴 줄 이미 예상하고 바로 그 조건이 무엇인지 묻는다. 답을 듣기도 전에 주인공은 쿠발트가 지식에 집착한다는 것을 이전 장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한재우는 미래 전쟁의 절반에 대한 독특한 정보와 부동산 투기에 관한 정보까지 가지고 있다. 당연히 그는 쿠발트가 무엇을 요구할지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쿠발트의 요청은 간단하게 발로, 스테트발로와 친구가 되어달라는 것이다. 쿠발트는 발로가 최근 특히 헥사크를 제압한 이후로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기사와도 꽤 가까워졌으며 발로와 발페르구스 사이에 로맨스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쿠발트는 발로와 연결되기를 원하며 이것이 미래에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주인공은 내가 왜 내 친구가 되어야 하냐고 묻는다. 그러자 쿠발트는 발로에게 아이템을 건네며 이것은 통신 반지라고 설명한다. 이 아이템을 통해 우리는 장거리 통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와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쿠발트는 좋은 우정의 이름으로 발로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한다. 그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작센 공국의 수도에 숨겨진 단서인 중요한 단서를 밝힌다. 물론 작센 선제 후국의 수도는 드레스덴이라고 불린다. 쿠발트의 조언에 따라 주인공은 드레스덴으로 향한다. 경비병들은 그의 도시 진입을 막으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자신의 시스템 화면을 번쩍여 병사들을 완전히 겁에 질리게 만든다. 한재우는 엄한 표정으로 다시는 자신의 길을 막으려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뻔뻔스럽게 시스템 화면을 표시하며 거리를 걷는다. 이것을 목격하자 사람들은 공격을 받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 즉시 무릎을 꿇는다. 한재우는 목표에 도달하기가 이렇게 쉬웠던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윽고 그는 상인 길드에 도착한다. 내부에서는 한 여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가 길드에 접근하고 있으며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며 여자를 깜짝 놀라게 한다. 이후 그는 길드장과 마주하게 된다. 길드장은 즉시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에 왔느냐고 묻는다. 한재우는 시스템 창을 닫고 상인 길드장과 거래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쿠발트는 이전에 드레스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주인공에게 설명했었다. 그는 발레의 상인 길드와 도시의 리터 기사 가문이 심각한 채무자 채권자 관계에 갇혀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인공은 이런 종류의 정보에 대해 전혀 몰랐다. 예상대로 쿠발트는 엄청나게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과거 정보전에서 주인공을 수없이 능가했던 남자였다. 그의 정보 네트워크는 대륙 전체에 뻗어 있어 쿠발트는 그림자 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주인공의 표정을 보아 쿠발트는 그가 이 정보에 만족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쿠발트는 아직 밝힐 것이 더 있었다. 현재로 돌아와 한재우는 상인 길드장과 함께 서 있었다. 길드장은 자신의 딸 마렌을 주인공에게 소개하며 현재 침대에 누워 지낸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렌은 평범한 아이였다. 하지만 어느 날 팔에 힘이 다 빠져 포크조차 들 수 없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온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도시 최고의 의사들과 외부 전문가들까지 고용했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은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본 이후로 이전처럼 건강한 그녀를 보지 못해 한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좋은 아버지처럼 그녀를 도울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러고는 훌륭한 모험가에게 딸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먼저 주인공은 길드장에게 이제부터 자신을 발로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방문 목적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제 마렌의 상황을 판단한 발로는 그녀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심각한 근육 손실을 겪었고 몸은 심하게 영양실조였다. 그는 그 소녀를 전통적인 의학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에게는 그녀를 치료할 방법이 있다. 아버지는 즉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재우는 그로스글로크너에서 영약을 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녀의 아버지는 이 때문에 딸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그로스글로크너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공이 요청한 것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로스글로크너는 제국 남동부에 위치한 협곡이다. 숨막히는 풍경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명한 것은 슈바르체 테오펠이라는 무시무시한 악마용의 고향이라는 점이다. 대륙에 고대용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슈바르체 테오펠은 헤아릴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악마 왕조차도
감히 그에게 도전하지 못한다. 그가 통치하는 협곡은 수많은 짐승과 악마로 들끓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과 악마 모두에게 치명적인 곳이므로 일반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도전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영약을 구하러 갈 것이라고 말하며 상인 길드장을 안심시켰다. 이것은 그 남자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을 지폈다. 동시에 그는 그로스글로크너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걱정했다. 그러나 한재우는 마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영약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덧붙였다. 감동한 소녀의 아버지는 발로가 왜 자신을 돕고 있는지 물었다. 한재우는 자신이 리터 가문이 상인 길드의 진 비대대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마린을 돕는 대가로 그는 소녀의 아버지가 그 빚을 탕감해주기를 바랐다. 길드장은 제안에 망설였지만 딸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딸이 다시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딸이 낳으면 하브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후 주인공은 그로스글로크너에 도착했다. 그는 달과 날씨가 좋다고 말했다. 아래를 보니 희귀한 식물들이 땅에 보였다. 그는 이런 꽃으로 특별한 약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고는 말에게 그 식물들을 먹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로스글로크너는 너무 위험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경비병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들에게 부탁해서 혼자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이곳의 풀조차 용의 만화에 젖어 있고 거의 모든 것이 약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 이곳의 흙조차 금과 같다고 할 수 있었다. 주인공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약이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수집했다. 길드장의 딸을 낫게 하는 것 외에도 그는 이 물건들을 팔아서 꽤 괜찮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몇몇 아이템은 자신이 가지고 전투에서 사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확하던 중 한재우는 갑자기 돌에 머리를 맞았다. 건너편에서 고블린이 나타나 이곳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고블린은 이곳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군대 전체와 동행하고 있었다. 얼마 후 한재우의 감시하에 고블린들은 열심히 땅을 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블린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주인공은 날카롭게 꾸짖었다. 똑바로 파라고 명령했다. 나는 식물 뿌리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엉성하게 일하면 너희 모두를 무덤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분명히 짜증이 난 한재우는 내 말 똑똑히 들었나? 라고 물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주인공은 바로 이 고블린들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간단히 그의 능력을 사용하여 적의 피를 빨아들여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쉽게 그들을 모두 물리쳤다. 하지만 죽음 속에서도 고블린들은 여전히 쓸모가 있었다. 한재우는 다시 한번 그의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의 시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순식간에 좀비 고블린 군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는 혼자서 식물을 경작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로 돌아와 한재우는 이길 가망도 없으면서 왜 공격한 거야? 쿠루락이라고 혼잣말했다. 그의 하인 쿠루락은 고블린들이 한재우의 진정한 위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들을 하인으로 받아들여준 것에 감사했다. 주인공은 고블린들이 너무 부지런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껄껄 웃었다. 주제를 바꿔서 그는 고블린 외에 이 협곡에 누가 더 살고 있느냐고 물었다. 쿠루락은 재빨리 나열했다. 이 협곡에는 고블린 외에도 수많은 다른 괴물, 늑대인간, 벌레, 거대한 지네, 그리고 많은 오우거들도 있습니다. 한재우는 그의 새로운 하인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를 곁에 두기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쿠루락은 그를 섬기는 것이 영광이라고 선언했다. 갑자기 주인공은 그의 반지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상대편에서 쿠발트는 반지가 통신 채널이라는 것을 잊었느냐고 물었다. 한재는 네 라고 확인했다. 그랬어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악마왕은 그로스글로크너에서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재우는 물은 좋고 바람은 시원하고 달빛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쿠발트는 플레전트시도 다가오는 축제를 준비하느라 떠들썩하며 시간이 되면 주인공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쿠발트는 발페르구스가 최근 리터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이었다. 발러가 예측한 대로 그들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들은 또한 롤랑과 거래할 물품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했다. 요컨대 모든 것이 일방적이고 엄청나게 불공평했다. 주인공은 그들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쿠발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진심으로 발페르구스가 좀 더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랐지만 한재우는 그녀가 결코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발트에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촉구했다. 쿠발트는 그들의 우정을 걸고 발러가 부탁하는 대로 하겠다고 동의했다. 그러자 주인공은 다시 만날 때 이 호의에 대해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악마 왕은 기뻐하는 것 같았다. 결국 그로스글로크너는
그는 진정한 금광이었으니 그는 합당한 선물을 기대했다. 그러고는 배경소음을 감지하고 발러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재우는 쿠발트가 마침내 전화를 끊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결국 발페르구스를 위해서만 그를 참아주고 있었다. 하지만 주인공이 마침내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쿠루락이 그에게 다가왔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그가 발표했다. 그러자 한재우는 여러 마리의 괴물이 도착한 것을 알아차렸다. 오우거 무리가 그에게 환영 인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자 주인공은 쿠루락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조종하던 고블린들이 이미 학살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오우거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피 흡수 기술이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고블린을 다시 소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오우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한재우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자신의 마법 능력을 발휘하여 제국의 12자로 전설적인 검 중 하나이자 팔치 가문에 부서지지 않는 보물로도 알려진 루블라냐를 소환했다. 오우거들은 칼날을 보자마자 태도가 즉시 바뀌었다. 주인공은 그들은 내 무기를 알아보는군, 당연하지 라고 선언했다. 루블라냐는 결국 어둠을 밝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심지어 필립을 그런 것을 소유하고도 그 힘을 몰랐다며 바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장비를 갖춘 주인공이 공격했다. 첫 번째 오우거를 공격한 후 한재우는 다른 오우거들을 포위하려고 다가갔다. 그는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서 적들이 그의 움직임을 따라올 수도 없었다. 그는 보이지 않게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가지고 놀았다. 그리고 오우거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한재우는 그들을 쓰러뜨려 반격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나중에 그는 싸우기 전에는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이제 결과를 보고 그는 조용히 자신의 실력을 칭찬했다. 그는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새로운 하인도 그의 능력이 놀랍다고 생각했다. 주인공은 그저 전성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놀랐다. 한 생물이 갑자기 그를 공격하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물었다. 한재우는 그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궁금했다. 생각하기도 전에 그 생물이 그를 붙잡았다. 분노한 그것은 내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라고 으르렁거렸다. 주인공은 마침내 동등한 힘을 가진 적과 맞닥뜨렸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는 즉시 그를 내던져 버렸다. 타격을 입은 한재우는 그가 만만찮은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 한 방에 그의 생명력이 10%나 줄었다. 적은 강하군 이라고 말했다. 넌 누구냐? 한재우는 내 소개부터 하는 게 어때? 라고 되받아쳤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는 그로스 글록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다. 한재우의 눈이 커졌다. 마족용? 그가 물었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고전적인 용과 더 비슷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적이 한재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내게는 뭔가 다른 게 있군.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다. 내 생명 에너지는 다른 차원에서 오는 것이야. 쿠라락은 재빨리 한재우 앞으로 나서며 제가 제 주인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적은 내 오만과 무례함은 이제 충분하다 라고 쏘아붙였다. 내가 여기서 널 죽여주겠다. 한재우는 재빨리 끼어들었다. 내 말을 먼저 들어봐. 적은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주인공은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라고 선언했다. 그 대담한 주장에 그녀는 공격을 멈췄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녀가 다그쳤다. 그녀가 설명을 요구하자 한재우는 나는 가끔 예지몽을 꾸는데 그 꿈에서 너를 봤다 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내 꿈에서 마족용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 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는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지만 한재우는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 기억을 읽고 직접 확인해봐 라고 도전했다. 그녀는 그의 기억을 읽기 위해 머리를 잡으려다가 실수로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를 찔렀다. 잠시 후 그녀는 뭔가 시험해보겠다 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한다면 그녀는 경고했다. 넌 죽을 것이다. 그녀의 협박 후 그녀는 발톱을 거두고 한재우의 마음속을 탐구하기 위해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가 뛰어드는 순간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다. 아내는 그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경류가 보였다. 한재우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건 무시해. 중요한 것에 집중해. 하지만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호기심은 그녀를 다른 장소로 이끌었다.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한재우는 즉시 그녀가 보기를 원하는 특정 환상을 투영했다. 적은 그것을 의심스러워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갇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잠시 후 그녀는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그녀 자신의 진정한 용의 모습. 그때 그녀는 주인공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단 한 번의 엿보기만으로도 그의 이야기를 확신하기에 충분했다.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한재우의 마음에서 빠져나왔다. 한편 주인공은 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거의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았다. 여전히 눈에 띄게 흔들리는 마족용은 누가 나를 죽일 만큼 강할 수 있지? 라고 중얼거렸다. 어쨌든 그녀는 나는 너를 평화롭게 내버려 두겠다 라고 선언했다. 너는 이 산에서 마음대로 해도 좋다. 잠깐. 하지만 한재우가 반박했다. 나는 너와 거래를 하고 싶다. 우선 내 이름이 너무 길다. 그러니 지금부터 너를 슈비라고 부르겠다. 그녀는 그 생각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한재우는 슈비를 안심시키며 너는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이름을 거부하며 나는 수천 년이나 되었다 라고 씩씩거렸다. 어쨌든 주인공은 내 제안을 들어봐 라고 주장했다. 갑자기 한재우의 시스템이 울렸다. 새로운 미션, 용의 신뢰를 얻으시오. 난이도 높음. 얼마 후 뱀 한 마리가 나무 사이를 미끄러져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발에 무참히 짓밟혔다. 그는 스스로를 나는 깊고 어두운 심연의 주인, 혼돈과 무질서의 왕이다 라고 선언했다. 내 이름은 오드게시, 마왕이다. 그가 웅장한 소개를 마치자마자 그의 하인이 끼어들며 나으리, 거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금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드게시는 비웃었다. 나는 나의 승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는 방해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의 하인은 재빨리 사과했지만 오드게시는 그를 손짓으로 물리쳤다. 됐어. 어쨌든 내가 분위기를 망쳤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 하인은 내 것이다 라고 그녀는 선언했다. 마왕이 아니라. 오드게시는 킬킬 웃었다. 아, 칼리오네. 드디어 왔구나. 내 딸아. 약속대로 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내 가장 큰 소원을 들어주마. 칼리오네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을 때조차 오드게시는 미소 지었다. 내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하인들에게 말했다. 그로스 글로크너는 마룡이 지키고 있다. 그녀의 통제하에 있는 짐승들은 별거 아니지만 마룡 자신은 쉬운 적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 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발 아래 짓밟는 것뿐이다. 마지막으로 오드게시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지휘하에 너희의 승리는 보장된다. 이제 그의 악당 아이들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었으니 그는 그들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다시 주인공으로 돌아와서 그는 그의 하인들을 모은다. 그는 이상한 생물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는 용 때문에 불안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가능한 한 많은 귀중한 약초를 모아 드레스덴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모든 고블린들에게 다시 일하라고 명령한다. 이 동기부여 연설 후에 쿠루락은 그의 주인에게 만드라그라 음료를 제공한다. 그가 홀짝이는 동안 주인공은 이런 곳에서 갑자기 용을 만나는 것은 이전 플레이에서 얻은 기억이 없었다면 훨씬 더 위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 판이 다른 판들과는 상당히 다르다고